세상이 참 야속하다 느꼈던 41살의 겨울이었어요. 멀쩡히 다니던 중소기업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휘청거리더니 결국 희망퇴직이라는 이름 아래 등을 떠밀렸거든요. 한마디로 잘렸죠. 전쟁통에도 애는 생긴다고. 또 그 상황에서도 여자 생각이 나더군요. 어떻게든 비벼볼 요량으로 지인에게 부탁해 소개팅 자리에 나갔는데 지금은 쉬고 있다는 말 한마디에 돌아온 것은 싸늘한 거절뿐이었네요. 백수라는 두 글자가 이마에 새겨진 낙인처럼 느껴졌어요. 위로금 몇 푼 주고 나왔지만 몇 달 놀고 먹으니 여유도는 금세 사라졌고 당장 다음 달 카드값과 대출이자와 원금 내기도 막막했네요. 뾰족한 수도 없고 그렇다고 눈에 차는 일자리가 쉽게 나타날 리도 만무했죠. 결국 예전에 잠시 아르바이트 삼아 해봤던 건설 현장 인력사무소 문을 다시 두드렸네요. 새벽 찬 공기를 가르며 공고차에 몸을 싣고 낯선 현장에서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몸은 고됐지만 잡념 없이 몸을 쓰는 게 차라리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인력사무소 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시더군요. 민준 씨, 혹시 좀 멀리 가볼 생각 없어? 강원도 산골인데 고랭지 채소 농장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월 400은 준다네. 사람이 급하다는데. 처음엔 귀를 의심했어요. 숙식 제공에 월 400이라니. 하지만 강원도 산골이라는 말이 발목을 잡았죠. 평생 도시에서 살아온 내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며칠을 고민했어요. 하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었거든요. 어차피 여기나 거기나 몸 쓰는 건 매한가지.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다는 도피 심리가 뒤섞여 결국 소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네요. 짐이라고 해봐야 단출한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어요.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마지막에는 농장 주인이신 사장님이 직접 트럭을 몰고 마중 나온 읍내 터미널에서 다시 한참을 꼬불꼬불 산길을 올라갔네요. 해발 800m는 좋기 넘어 보이는 곳이더라고요. 6월 중순이었지만 서늘한 기운마저 감도는 깊은 산중이었어요. 휴대폰 신호도 겨우 한두 칸 잡히는 곳. 농장이라기보다는 작은 산촌 마을 같았죠. 사장님은 예수는 좋기 넘어 보이는 햇볕에 검게 그을린 얼굴에 과묵한 분이었어요. 멀리 오느라 고생했소. 짧은 인사가 전부였죠. 농장 안쪽 살림집으로 안내받으니 한 여성분이 나른 행주로 식탁을 닦고 있었어요. 일 도와주실 분이세요. 수연 씨라고 부르면 돼요. 사장님의 짧은 소개. 그녀는 가볍게 목례만 할 뿐 별다른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시골 생활에 어울리지 않는 얼굴이었죠. 나이는 저보다 5살 많아 보였지만 옷은 수수하게 입었어도 뽀얀 피부에 매끈한 몸매는 옷으로도 다 가리지 못할 정도로 제 눈에 확 들어왔고 순간 가슴이 뛰었네요. 어머나, 저런 사람이 왜 이런 곳에서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사장님 여자라고 하기엔 너무 젊었고 이런 곳에 일하러 왔다기엔 얼굴이 너무 곱상해서 말이죠. 어딘지 모르게 그늘진 표정,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분위기였지만 산골 생활이 왠지 재밌을 것 같단 생각에 갑자기 엔돌핀이 돌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사장님의 처제였어요. 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 형부의 집안 살림을 도우러 잠시 왔다가 어쩌다 보니 눌러앉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무슨 깊은 사연이 있는지는 그때는 듣지 못했지만 나름 사연 많은 여자겠구나 생각했고 뭔가 모르게 계속 눈길이 가고 신경이 쓰이는 여자였죠. 왜냐고요? 제 눈에는 너무나도 이뻤거든요. 그곳에는 나 외에 베트남에서 온 뚜안이라는 20살 남짓한 청년이 먼저 와서 일하고 있었어요. 말이 잘 통하지는 않았지만 순박하고 부지런한 친구였죠. 우리는 농장 한쪽에 마련된 작은 조립식 건물에서 함께 숙식을 해결했어요. 방이라고 해봐야 잠만 겨우 잘 수 있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한 물도 나오고 나름 아늑했네요. 다음 날 새벽부터 본격적인 농장 일이 시작됐는데 와,
정말 장난이 아니더군요. 고랭지 채소밭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고 해야 할 일은 끝이 없었어요. 잡초 뽑기, 비료 주기, 수확한 배추와 물을 나르고 선별하는 작업까지. 도시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며 몸 쓰는 일과는 담쌓고 살았던 저에게는 그야말로 극한 노동이었죠. 첫날 오후에는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어요. 밤에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잠들었고요. 괜히 왔나? 후회가 밀려왔지만 돌아갈 곳도 없다는 현실이 더 아팠거든요. 수연 씨는 주로 살림집 안에서 식사 준비와 청소, 그리고 수확한 농작물을 포장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녀는 말이 거의 없었죠. 식사 시간이 되어도 밥 먹어요라는 짧은 말뿐이었고, 우리가 밥을 먹는 동안에도 묵묵히 자기 일만 하더라고요. 가끔 사장님과 필요한 말을 주고받는 것 외에는 입을 여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어요. 저와 또한에게도 딱 필요한 말 외에는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었고요. 처음에는 저를 경계하나 싶었는데 또한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을 보니 원래 과묵한 성격인 듯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차려주는 밥은 정갈하고 맛있었거든요. 투박하지만 속이 든든해지는 시골 밥상이었죠. 그녀의 음식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함이 배어 있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나 봐요. 그날은 유난히 일이 고됐거든요. 종일 비닐하우스 보수 작업을 하느라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지만 갑갑한 마음에 잠시 밖으로 나왔죠. 산 중턱에 걸린 달이 유난히 밝더라고요. 풀벌레 소리만이 가득한 고요한 밤, 도시의 소음과 불빛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곳의 밤은 평화로우면서도 어딘가 쓸쓸했어요.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농장 주변을 천천히 걷고 있는데 저쪽 농기구 창고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이더군요. 이 시간에 누구지? 사장님인가? 호기심에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겼죠. 창고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누군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까이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살폈네요. 수연 씨였어요. 그녀는 작은 랜턴 불빛에 의지에 낡은 작업복 바지에 해진 곳을 꿰매고 있더라고요. 아마 사장님의 작업복인 듯했죠. 왜 이런 시간에 숨어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 걸까? 혹시 사장님이 새 옷 사입는 것을 아까워해서 몰래 고쳐주는 건가? 알 수 없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녀의 외롭고 고단해 보이는 뒷모습에서 왠지 모를 동질감이 느껴졌거든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돌려 숙소로 향했죠. 혹시라도 그녀가 저를 보면 무안해할까 봐서요. 며칠 뒤 장마가 시작되었어요. 며칠 동안 쏟아지는 비 때문에 밭일은 잠시 멈췄죠.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중 사장님이 읍내에 나가 종자와 비료를 좀 사와야겠다며 저에게 운전을 부탁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은 연세 때문인지 장거리 운전을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출발하려는데 사장님이 수연 씨에게 같이 가서 장도 좀 봐 오라고 하셨어요. 얼떨결에 수연 씨와 단둘이 트럭을 타고 읍내로 향하게 됐네요. 어색한 침묵 속에서 1시간 넘게 산길을 내려왔어요. 읍내에 도착해 사장님이 시킨 물건들을 싣고 수연 씨는 시장에 들러 부식거리를 샀죠.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렸어요.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거든요. 민준 씨, 시장 앞에 작은 식당 있는데 거기서 간단하게 점심 먹고 가요. 농장 들어가면 시간 애매할 것 같아서요. 처음으로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왔네요. 네, 좋습니다. 작고 허름한 식당에 마주 앉아 순두부찌개를 먹었어요. 어색함을 깨고 싶어 제가 먼저 말을 꺼냈죠. 수연 씨는 원래 이쪽 분이세요? 그녀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아니요, 서울 살았어요. 여기 온 지는 5년 좀 넘었네요. 아, 그럼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실례가 될 수도 있는 질문이었지만 왠지 그녀에 대해 알고 싶었거든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더군요. 젊어서 일찍 결혼했지만 남편의 습관적인 폭력과 외도를 견디다 못해 아이 없이 이혼했다고 했어요. 이혼 후 닥치는 대로 일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작은 분식집을 차렸지만 경험 부족과 상권 악화로 2년 만에 빚만 지고 접어야 했다고요. 그 후로는 식당 주방일, 간병인 등 여러 일을 전전하며 힘겹게 살아가던 중 유일한 혈육이었던 언니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으로 내려왔다는 거였죠. 언니 병간호를 위해 내려왔지만 몇 년 전 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형부 혼자서는 농장 일을 감당하기 버거워 보여 차마 떠나지 못하고 눌러앉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형부가 워낙 무뚝뚝하셔서 그렇지 속정은 깊은 분이세요. 언니 가고 나서 많이 힘들어하셨고 저라도 없으면 농장 꾸려나가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연민 그리고 책임감이 뒤섞여 있었죠. 힘든 결정이었겠네요. 어차피 저도 기댈 곳 없는 처지였는거려. 여기서는 그래도 밥 굶을 걱정은 없으니까.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맺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녀의 무뚝뚝함과 그늘진 표정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세상 풍파에 시달리며 기댈 곳 없이 홀로 버텨온 세월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겠죠. 저와는 다른 형태의 고통이었지만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듯한 외로움과 막막함은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수연 씨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네요. 비가 그치고 다시 농장 일이 시작되었어요.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우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서로를 대했죠. 제가 무거운 짐을 옮기면 그녀가 슬며시 가가와 도와주기도 했고요. 제가 밭에서 힘들어 보이면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네기도 했거든요. 그녀 역시 제가 가끔 농기구를 손봐주거나 높은 곳에 물건을 내려줄 때면 작게 고마워요라고 했네요. 눈빛을 마주치는 횟수가 늘었고 짧은 대화 속에 희미한 미소가 오가기도 했어요. 어느덧 가을이 깊어갔죠. 수확철이 되어 농장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고된 노동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 주었네요.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새참을 먹고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란히 앉아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는 날들이 이어졌거든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한 번은 늦은 밤이었어요.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잠은 오지 않고 마음만 뒤숭숭하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에 잠시 숙소 앞에 나와 찬 바람을 쐬고 있었죠. 하늘엔 별이 총총 박혀 있었고 사방은 풀벌레 소리만 가득한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어요. 이런저런 상념에 잠겨 멍하니 밤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네요.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난 건 좋았지만 문득문득 찾아오는 외로움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살림집 쪽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수연 씨가 마당으로 조심스럽게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평소와는 뭔가 확연히 달랐어요. 늘 일하기 편한 수수한 티셔츠나 작업복 차림만 보아왔는데 그날 밤 그녀는 제 기억 속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산뜻한 색깔의 원피스였어요. 이 깊은 산골. 그것도 한밤중에 원피스라니 그것만으로도 놀라운데 디자인이 더 제 눈길을 사로잡았죠. 쌀쌀한 밤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깨가 시원하게 드러나는 민소매 스타일이었어요. 달빛 아래 희미하게 드러나는 그녀의 뽀얀 어깨선이 유난히 하얗게 보였네요. 게다가 가슴께부터 아래로 단추가 쭉 달려 있었는데 뭐랄까 조금은 야하다 싶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평소의 수수함과는 거리가 먼 대담하고 여성스러운 옷차림이었죠. 옷감 사이로 은근히 드러나는 몸매의 실루엣이 밤의 정적 속에서 더욱 구드러져 보였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니, 이 밤중에 웬 원피스람. 그것도 이런 좀 과감한 옷을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누가 봐도 꽤나 신경 쓴 옷차림이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봤죠. 이 깊은 산 속에서 이 시간에 그녀의 이런 모습을 볼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사장님은 벌써 주무실 시간이고 또한은 자기 방에서 나올리 만무하고 그럼 남는 건 저 하나뿐인데 혹시 나보라고 입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온몸에 피가 확 도는 듯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심장이 제멋대로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이거 잘하면 되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녀도 나처럼 꽤나 외롭고 남자가 그리웠나 보다 싶었어요. 저같이 회사에서 잘리고 산골까지 흘러들어온 별 볼 일 없는 40 넘은 노총각한테 잘 보이려고 저렇게 정성껏 차려입은 걸 생각하니 솔직히 피식하고 웃음이 나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디서 그런 근자감이 솟아나는지 갑자기 용기가 불끈 솟으면서 온몸이 후끈 달아오르는 흥분이 만땅이 되었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새 그녀가 제 앞까지 다가와 있었어요. 살짝 상기된 얼굴로 수줍은 듯 미소를 지으며 작은 보온병을 내밀더군요. 밤에 쌀쌀한데 따뜻한 생강차라도 한 잔 마셔요. 밤 공기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유난히 부드럽고 가깝게 들렸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생강차를 받아들자 차의 온기 때문인지 아니면 눈앞에 서 있는 그녀의 예기치 못한 모습 때문인지 꽁꽁 얼었던 몸과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특히 방금 전 그녀의 옷차림에서 받은 강렬한 인상과 제멋대로 뛰던 심장, 박동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고맙습니다. 수연 씨,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신경 써 주시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조금 잠겨 나왔어요. 별 말씀을요. 낮에 힘들어 보이셔서.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끝을 흐렸어요. 그 모습이 또 어찌나 여성스러워 보이던지. 우리는 잠시 말없이 나란히 서서 쏟아질 듯한 밤하늘의 별을 바라봤어요. 아까의 그 미묘한 흥분과 긴장감이 여전히 우리 사이의 공기 중에 떠다니는 듯했죠. 어색했지만 결코 싫지 않은, 오히려 가슴 떨리는 침묵이었네요. 그녀의 어깨 너머로 살짝 풍겨오는 은은한 비누 향기인지 아니면 그녀만의 체향인지 모를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어요. 옆에 서 있는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이 깊고 외로운 산골의 밤이 더 이상 쓸쓸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마저 들었죠. 이 밤이, 이 순간이 어쩌면 우리 관계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강한 끌림을 느꼈어요. 그날 밤 이후 우리의 관계는 눈에 띄게 가까워졌어요. 주말 저녁이었죠. 며칠간 이어진 고된 수학 작업으로 다들 파김치가 됐어요. 사장님은 일찌감치 주무시러 들어가셨고 또한도 자기 방에서 코를 골기 시작했죠. 저는 숙소로 돌아가려다 말고 살림집 부엌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봤어요. 수연 씨가 아직 안 자고 뭔가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죠. 혹시 무슨 일 있나 싶어 살금살금 다가가 문을 빼꼼 열어보니 그녀가 식탁에 앉아 혼자 막걸리 잔을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수연 씨, 아직 안 주무셨어요? 제 목소리에 그녀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살짝 상기된 얼굴이었죠. 어머, 민준 씨, 깜짝이야. 안 자고 뭐해요? 저야 뭐, 잠이 안 와서요. 근데 혼자 술 드세요? 네, 뭐, 오늘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잠이 안 오길래 딱 한 잔만 하려고요. 형부가 사다 놓으신 게 있길래. 그녀는 멋쩍게 웃으며 막걸리 병을 들어 보였어요. 저도 한 잔 끼어도 될까요? 저도 오늘 좀 고단해서. 어머. 그럼요. 잘 됐네. 같이 마실 사람 없어서 심심했는데. 그녀는 얼른 옆자리를 내주며 새 잔을 꺼내 막걸리를 따라주었어요. 뽀얀 막걸리가 잔에 차오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조용한 밤이었죠. 안주라고는 김치 한 조각이 전부였지만 그게 대수인가요?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처음에는 그날 있었던 농담이나 일 얘기 같은 가벼운 대화를 나눴죠. 오늘 배추 나르는데 진짜 허리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앓는 소리를 하자. 그러게요. 그래도 민준 씨가 힘써준 덕분에 빨리 끝났어요. 고마워요. 정말 그녀가 진심으로 말하더군요. 뭐려, 제가 더 신세지는데요. 맨날 맛있는 밥 차려주시고 힘든 일 하는 사람 잘 먹어야죠. 그녀는 살짝 웃으며 잔을 채워줬어요. 막걸리가 몇 순배 돌자 분위기는 조금씩 무르익어갔어요. 이런 깊은 산속에서 젊다고 할 수 있는 남자와 여자가
단둘이 밤늦게 술잔을 기울이다 보니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죠. 그동안 서로에게 쌓였던 동료로서의 연민과 정이 술 기운을 빌려 다른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수연 씨는 여기서 지내는 거 정말 괜찮아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낮에 식당에서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거든요. 그녀는 잠시 잔을 내려놓고 창밖 어둠을 바라봤어요.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솔직히 외로워요. 가끔은 다 때려치우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여기가 아니면 갈 데도 없는 거려.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죠. 회사 잘리고 소개팅도 망하고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는요. 민준 씨도 참 고생 많았겠네요. 그녀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눈빛에는 단순한 동정 이상의 따뜻함이 담겨 있었죠. 우리는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어렴풋이 공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제가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어요. 여기 와서 수연 씨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요. 혼자였으면 진작에 못 버티고 뛰쳐나갔을 거예요. 제 고백에 수연 씨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저야말로 민준 씨 와서 얼마나 든든한데요. 무뚝뚝한 형부랑 말 안 통하는 또한 사이에 끼어서 가끔 숨 막힐 때도 있었는데. 그녀가 저를 올려다보며 희미하게 웃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걱정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이 올까 하고. 험상궂은 아저씨라도 오면 어쩌나. 제가 좀 험악하게 생겼나요? 농담으로 받아치려 했지만 심장은 이미 제멋대로 뛰고 있었죠.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민준 씨는 좋은 사람 같아요.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그녀의 시선이 제 눈에 머물렀어요. 그 순간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그윽한 그녀의 눈빛 때문인지 제 안에서 뭔가가 왈칵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애써 눌러왔던 이성적인 끌림이 탁 하고 터져버린 거죠. 수연 씨야말로 좋은 사람이에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낮게 깔렸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사실 많이 놀랐어요. 이런 산골에 있기에는 너무 곱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녀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놀란 듯 하지만 싫지 않은 표정이었죠.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가 밤의 등불 아래서 유난히 반짝였어요. 제가 혹시 실례되는 말을 했나요? 당황해서 더듬거리는데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그런 말 정말 오랜만에 들어봐서.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잠겨 있었어요. 민준 씨도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젊고 건강한데 여기 있기 아깝죠. 서로 주고받는 칭찬 속에 어색하면서도 달콤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막걸리 잔을 쥔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죠. 제가 먼저 용기를 냈어요. 수연 씨. 네. 우리 이제 그냥 같이 일하는 동료는 아닌 것 같죠? 그녀는 숨을 살짝 들이마셨어요. 잠시 제 눈을 피하는가 싶더니 이내 결심한 듯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등을 살며시 감쌌어요. 그녀는 움찔했지만 이내 제 손을 뿌리치지 않았죠. 오히려 제 손가락 사이로 자신의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얽어왔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봤어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서로의 숨소리와 심장 뛰는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죠. 제가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어요. 그동안 서로에게 품고 있던 연민과 외로움,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었던 감정들이 그 입맞춤 속에 모두 녹아드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죠. 이 깊은 산골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자 서로의 봄날이 되어주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농장 식구들 몰래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죠. 손을 잡고 달빛 아래 농장 주변을 산책하고 밤에는 몰래 만나 그날처럼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기도 했어요. 4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찾아온 감정은 서툴렀지만 그만큼 더 애틋하고 소중하더라고요. 그녀 역시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안정감에 조금씩 표정이 밝아지고 웃음이 많아졌네요. 시간이 흘러 겨울이 찾아왔고 농한기가 되자 우리의 관계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는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우리의 관계를 말씀드렸죠. 사장님은 처음에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시더군요. 어쩌면 이미 눈치채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거창한 결혼식 대신 읍내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찍고 혼인신고를 하는 것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농장 살림집 옆에 딸린 작은 별채를 우리의 신혼방으로 꾸몄고요. 비록 가진 것 없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내세울 것 없는 시작이었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거든요. 수연 씨와 함께 살게 되면서 제 삶은 놀랍도록 안정됐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저를 보고 웃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하루의 고단함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며 잠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죠. 그녀는 나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순수하고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가끔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하지만 다음 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서로를 보며 웃어요. 부부 사이의 잠자리도 더없이 만족스럽고요. 서로에게 깊은 유대감을 느끼죠. 물론 우리가 8살 차이의 연상연하 커플이라는 것을 알면 주변에서 놀라는 시선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우리 같은 커플이 드물지 않아서인지 크게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삶의 만족도니까요. 회사가 망하고 소개팅에서 차이고 돈이 없어 막노동까지 해야 했던 절망적인 시간들을 지나 저는 이곳 강원도 산골에서 예상치 못한 행복을 찾았네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단한 사랑,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지만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얻었거든요. 연상녀와의 결혼. 저는 지금 더없이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